그녀는 다 계획이 있다. 히가시노 게이고. 월요일 오후 시바타와 나오이는 다시 밤비뱅퀴 사무실에 찾아갔다. 이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벌써 몇 번째 타는 건가. 그새 내 집에 드나드는 것처럼 익숙해져 버렸다. 사무실에 들어가 누구에게 양해를 구할 것도 없이 성큼성큼 통로를 건너갔다. 마루모토는 뭔가 서류를 들여다보는 참이었다. 두 사람이 책상 앞에 다가가자 천천히 얼굴을 들더니 눈이 둥그레졌다. 깜짝 놀랐네. 또 무슨 일이세요? 아니,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요. 시바타의 말에 마루모토는 황당하다는 얼굴로 서류에 시선을 되돌렸다. 안 됐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네요. 잠깐이면 됩니다. 10분만이라도. 그러자 마루모토는 민폐라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딱 10분에 끝내주시죠. 응접실로 가자 마루모토는 우선 손목시계를 보았다. 시각을 확인한 모양이다. 그래서 시바타도 즉각 본론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에리 씨가 사망한 날의 얘긴데요. 그날 퀸 호텔에서 에리 씨를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하셨죠. 네, 그랬죠. 마루모토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시간을 정확히 정한 건 아니었어요. 일이 끝나고 대기실이 비는 게 9시 정도여서 대략 그때쯤에 맞춰서 가기로 했으니까요. 애매하게 얼버무리는 대답이라고 시바타는 생각했다. 그래서 몇 시에 호텔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루모토는 이마에 손을 짚었다. 9시 반이었나? 아마 그쯤이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시바타 쪽의 추리로는 그는 204호실에 숨어 있었어야 한다. 잠깐만요. 찾아보죠. 마루모토는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손목시계를 흘끗 보았다. 정말로 딱 10분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설 모양이다. 여기 사무실에서 8시에 나가서 긴자거리를 잠깐 돌아다니다가 호텔로 갔어요. 그럼 꽤 오래 돌아다닌 건데? 옆에서 나오이가 살짝 비꼬는 말을 던졌다. 하지만 마루모토는 대꾸도 없이 밉살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남이야 돌아다녔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는 투였다. 또 한 가지, 괜찮겠습니까? 시바타가 물어보자 마루모토는 다시 한번 시계를 확인한 뒤에 말했다. 뭐 그러시죠. 이건 실례되는 질문이겠지만 양해 바랍니다. 혹시 마루모토 씨와 에리 씨의 교제를 증명할 만한 뭔가가 있을까요? 참, 정말로 실례되는 질문을 하시네. 마루모토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큰 한숨을 내쉬었다. 시바타는 말없이 마루모토의 표정을 응시했다. 에리는 결코 이런 자와 사귀었을 리 없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다. 아쉽게도 증명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군요. 마루모토는 느물느물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야말로 아쉽다는 척하는 게 내심 분통이 터졌다. 그러지 말고 좀 더 생각해 보시죠. 나오이가 말했다. 남녀가 사귈 때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긴 어렵지만 뭔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간단한 일이니까요. 이것 또한 비꼬는 말이었다. 하지만 마루모토는 옅은 웃음을 띠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일반론이겠죠. 나와 에리는 최대한 신중하게 행동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거기서 마루모토가 벌떡 일어섰다. 죄송하지만 10분이 지났군요. 좀 더 상대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워낙 바쁜 몸이라서. 형사님들은 느긋하게 쉬시다 가셔도 됩니다. 시바타는 마루모토의 뒤통수를 한 대 쥐어받고 싶었다. 응접실을 나와 두 사람은 다시 사무실을 가로질러 출구로 향했다. 여전히 전화가 연달아 울리고 있었다. 혼자 2개의 수화기를 떠하는 직원도 있었다. 아니, 또 결근이에요? 아유, 교코씨, 이러면 진짜 난감하다니까요. 교코라는 말이 귀에 꽂혀서 시바타는 발을 멈췄다. 수화기를 움켜쥔 사람은 젊은 남자 직원이었다. 그야 열이 높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게...
다른 컴패니언에게 수고료를... 아니 그래도... 교쿠 쪽에서 일방적으로 떠드는지 그 직원은 체념한 듯 입을 다문 채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잠시 뒤에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알았어요. 근데 이번 딱 한 번이에요. 알았죠? 네, 됐어요. 이제 얘기는 그만해요. 직원은 수화기를 내려놓더니 옆에 여직원에게 말했다. 오다 교코, 오늘 결근이야. 열이 39도라네. 감기에라도 걸렸나? 혼자 열에 들떠 끙끙 앓는 교코의 모습을 상상하며 시바타는 나오이와 함께 사무실을 나왔다. 면바지에 폴로 셔츠, 그 위에 재킷을 걸쳤다. 요즘 계속 미니스커트만 입었기 때문에 이런 차림새는 오랜만이다. 머리를 뒤로 따내리고 패션 선글라스를 꼈다. 거울 앞에 서 보니 제법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 슬슬 나가봐야지. 시계를 확인하고 교코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은 최대한 걷기 편한 것으로 골랐다. 언제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오늘 밤 8시 다카미는 누군가를 만난다. 그것에 대해 교코는 간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시바타에게 상의해 볼까? 하지만 시바타에게 상의하는 건 어쩐지 바보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쪽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데 나만 정보를 제공하다니. 그건 불공평하다. 게다가 시바타는 어차피 다카미를 악당 취급할 게 틀림없다. 그래서 교코는 직접 다카미를 미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그 다음 일을 생각해보면 된다. 자, 출동이야. 스스로 기운을 불어넣고 교코는 힘차게 문을 열었다. 무슨 연문인지 문 앞에 시바타가 서 있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누구세요? 교코의 단순한 변장을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다. 아, 교코는 지금 집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교코는 문을 닫으려고 했다. 하지만 중간에 시바타에게 붙잡혔다. 뭐야, 교코씨잖아요. 목소리로 다 알지. 들켰으니 어쩔 수 없다. 교코는 어깨에 힘을 풀고 일단 그를 안으로 들였다. 웬일로 이런 시간에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병문안으로 왔지. 시바타는 오른손을 들었다. 그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병문안이라뇨? 누구 병문안? 교코씨 병문안이죠. 그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다. 열이 펄펄 끓는다면서요. 누워있지 않아도 돼요. 열이라니? 그런 거 없어요. 말을 한 뒤에야 교코는 자신이 아까 밤비 뱅퀴스에 전화했던 게 생각났다. 시바타 씨, 혹시 우리 회사 사무실에? 그렇죠. 거기서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말을 하는 사이에 시바타의 표정이 차츰 변해갔다. 꾀병이었어요? 시바타 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과일은 가져가서 드시고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맛있겠네.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교코는 시바타의 가슴팍을 밀쳤지만 그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오히려 밀고 들어왔다. 잠깐만, 지금 어딜 가려고? 교코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고개를 저었다. 아무데도 안 가요. 아니, 가려고 했잖아요. 게다가 뭡니까? 그 괴상한 차림새는. 괴상해서 미안하네요. 남이야 뭐라든 상관 마시라고요. 시바타 씨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니까요. 관계가 없다면 말해줄 수 있잖아요. 말을 못하는 건 역시 관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잖아요. 시바타는 허리에 손을 턱 짚고 내려다보았다. 교코는 손목시계를 힐끗 들여다보았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다카미가 회사에서 나오는 모습을 놓치게 된다. 다카미 씨를 미행하러 가는 거예요. 교코는 포기하고 사실대로 말했다. 미행을? 왜요? 시바타가 놀라서 되물었다. 당연한 반응이다. 교코가 사정을 설명하자 그의 얼굴빛이 다시금 변했다. 그랬구나. 그건 분명 뭔가 있네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불쑥 얼굴을 들었다. 근데 왜 그걸 나한테 감추려고 했어요? 그건... 교코는 지지 않으려고 입술을 악물었다. 시바타 씨도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줬잖아요. 그러자 시바타는 말없이 교코의 눈을 마주 보았다. 교코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알았어요. 그가 말했다. 일단 서둘러서 나가죠. 시간이 없잖아요. 네? 둘이서 미행하자고요. 다카미 부동산 본사 빌딩 건너편의 카페에서 교코와 시바타는 감시를 계속하고 있었다. 시바타는 코코아를 추가로 주문했고 교코는 케이크를 2개나 먹었다. 기다리는 동안 시바타는 페이퍼백 라이터에 테이프에 감춰진 비밀을 알려주었다. 추리소설 같은 얘기에 교코는 와, 대박을 연발했다. 사건의 진상에 상당히 근접했어요. 문제는 다카미가의 비밀이에요. 다카미 레이코에게 그 비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 어떻게 될지. 시바타는 속이 타는지 빈 물잔을 들고 서빙 직원에게 얼음물을 부탁했다.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인지도 모르지만요. 그렇게 전제를 하고 교코가 입을 열었다. 그 으스스한 전화 주인에 대한 얘기였다. 시바타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게 혹시 다카미 레이코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다카미 레이코가 그런 상태라면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그렇게 된 것은 당연히 다카미 유타로의 뜻하지 않은 사망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범인들에게 협박을 당하게 된 다카미가의 비밀은 그게 아닐 거예요. 시바타는 놀라면서도 그렇게 고개를 저었다. 교코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7시 반쯤에 드디어 다카미 슌스케가 회사에서 나왔다. 교코와 시바타는 동시에 카페를 나섰다. 다카미는 소토보리 대로를 따라 신바시 쪽으로 가고 있었다. 20m쯤 거리를 두고 교코와 시바타는 미행에 나섰다. 둘 다 입을 꾹 다물고 열심히 걸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자칫 놓쳐버릴 만큼 다카미의 걸음이 빨랐던 것이다. 다카미는 야마노테선의 가드를 넘어 맞은편 호텔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급히 그 뒤를 따라갔다. 로비에 들어서자 다카미는 프런트에 다가가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다. 일순 이쪽을 돌아봤지만 교코를 알아차리지는 못한 것 같았다. 서툰 변장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가 프런트를 떠나 가까운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지켜본 뒤에 시바타는 냅다 프런트로 뛰어갔다. 방금 그 손님이 어떤 방으로 갔는지 물어본 모양이다. 프런트 담당이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자 시바타는 성가시다는 듯이 즉각 뭔가를 꺼내 보였다. 아마 경찰 수첩일 것이다. 호텔 직원의 얼굴빛이 변했다. 310호실이래요. 얼른 가죠. 시바타는 교코의 팔을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가 물었다. 어떤 이름으로 방을 예약했는지 알아요? 교코는 고개를 저었다. 니시아라 겐조라는데요? 시바타가 말했다. 어머, 설마. 순간적으로 가짜 이름을 지어낼 때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잘 아는 이름을 쓰는 법이죠.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다.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나섰다.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는 게 얼핏 보였다. 그 앞에 가보니 분명 310호실이었다. 시바타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엘리베이터 홀로 돌아왔다. 교코 씨에게 부탁할 게 있어요. 지금 신주쿠 경찰서에 전화해서 나오이 형사에게 급히 이쪽으로 좀 와달라고 전해줘요. 혹시 뭔가 물어보면 교코 씨가 아는 대로 얘기해주면 됩니다. 네, 알았어요. 힘차게 대답하고 교코는 다시 엘리베이터에 탔다. 약 30분 뒤 310호실에서 다카미 슌스케가 나왔다. 문 밖에서 시바타와 나오이가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모습이었다. 그 얼굴로 문을 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그런 모습을 교코는 모서리 벽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다. 나를 날마다 미행한 겁니까?
다카미가 물었다. 아니죠. 라고 시바타는 대답했다. 하늘에 계시를 받았거든요. 오늘 뒤를 쫓으라고. 찬찬히 얘기를 듣고 싶군요. 이곳에서 뭘 상의하셨는지. 나오이도 방 안을 향해 말했다. 그러자 다카미의 뒤쪽에서 그림자처럼 거뭇거뭇한 인물이 천천히 나타났다. 업무였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나오이가 빙긋 웃으며 그 그림자를 향해 말했다. 아시겠죠, 사타케 씨? 구두바닥이 쓸리는 소리가 났다. 책상에 앉은 마스타니가 다리를 달달 떠는 것이다. 두 팔을 꿰고 얼굴 앞에서 양손을 끼고 있었다. 수사가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아 초조할 때의 버릇이다. 그 소리와 함께 다른 수사원들의 얼굴까지 시무룩해져 간다. 사건의 진상은 거의 다 파악되었다. 이제 반증 수사만 맞춰두면 아무 문제가 없을 터였다. 하지만 증거가 잡히지 않았다. 아무리 앞뒤가 잘 맞는 얘기라도 추리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알리바이가 확실했다. 시바타를 비롯한 수사원들이 조사해본 결과 범행 시각에 사타케는 틀림없이 접대 손님과 호텔 최상층의 바에 있었다. 한편 지난번에 가설을 세웠던 마키무라 에리의 살해 경위에 대한 것은 반증 수사가 거의 끝이 났다. 긴자 퀸 호텔 측에 문의해본 바 그날 밤 분명 204호실에서 맥주 한 병이 없어졌다는 게 밝혀졌다. 또한 밤비뱅퀴스의 컴패니언을 총괄하는 요네자와에게 연락해보니 그날 밤 204호실의 문단속은 에자키 요코에게 맡겼다는 증언을 해줬다. 시바타는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며 며칠 전 메모한 범행 과정과 시각 등을 새삼 들여다보았다.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1번. 에리, 오다 교코와 함께 일단 203호실을 나온다. 8시 30분경. 2번. 마루모토, 퀸 호텔에 도착한다. 에자키 요코의 도움을 받아 204호실에 숨는다. 3번. 에리, 프런트에서 열쇠를 빌려 203호실에 들어간다. 9시 20분경. 히가시를 기다린다. 여기서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시바타가 옆자리에 말을 건네자 나오이는 갑자기 허둥지둥 난리였다. 보고서를 쓰는 줄 알았더니만 그새 깜빡 졸고 있었던 모양이다. 뭐야 뭔데? 마스타니 쪽을 힐끔 확인한 뒤에 나오이는 시바타의 메모를 들여다봤다. 그게 뭐 잘못됐어? 에리 씨는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좀 더 일찍 호텔방으로 돌아왔어도 됐을 텐데 말이에요. 오, 진짜 그러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에리 씨는 프런트에서 열쇠를 받아갈 때 밤비뱅퀴스의 마키무라 에리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에리 씨는 사람을 죽일 계획이었어요. 만일 그 계획에 성공해서 방에서 사체가 발견된다면 당장 에리 씨가 의심을 받게 돼요. 근데 그렇게 자기 이름을 당당히 밝힐까요? 나오이의 얼굴빛이 변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스타니에게로 달려갔다. 마스타니도 놀란 얼굴로 시바타를 불려들였다. 자세히 이야기해봐. 마스타니가 지시했다. 그러니까 그게요. 시바타는 한 차례 입술을 깨문 뒤에 설명에 들어갔다. 어쩌면 프런트에 찾아가 열쇠를 받아간 사람은 마키무라 에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자키 요코가? 역시 마스타니는 얘기가 빠르다. 시바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키무라 에리는 그때 이미 죽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프런트 담당 직원이 못 알아봤을까? 나오이의 말에 마스타니가 대답에 나섰다. 못 알아봤을 수도 있어. 프런트 담당이 컴패니언의 얼굴을 모두 다 아는 건 아니잖아. 게다가 컴패니언은 대부분 키가 크고 차림새도 비슷해. 게다가 요코가 에리의 재킷을 입고 갔다면 어떻겠어? 마키무라 에리라고 이름을 대면 그런가 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만일 열쇠를 받아간 사람이 에자키 요코였다면 범행 시각은 좀 더 빨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범인이 9시 이후에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렇지, 맞는 말이야. 마스타니는 오른손 검지로 책상을 톡 쳤다. 그 소리에 이끌리듯이 사카구치를 비롯한 다른 수사원들도 이쪽으로 모여들었다. 마스타니는 다시금 말을 이어갔다. 이거 아주 재미있게 됐어. 하지만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 만일 그게 맞다면 마키무라 에리는 열쇠 없이 그 호텔방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잖아.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프런트에서 열쇠를 받지 않고서도 방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좋아. 그건 호텔에 한번 문의해보자고. 마스타니의 지시에 시바타는 즉시 긴자 퀸 호텔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런 방법은 없다. 마스터 키가 있지만 일반 투숙객이 반출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다. 역시 잘못 짚은 건가? 떨떠름한 얼굴로 마스타니는 올백머리를 쓸어 올렸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마키무라 에리가 열쇠 없이 그 방에 들어간 건 확실합니다. 시바타는 아무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불가능한 얘기잖아. 나오이가 달래듯이 말했다. 그 호텔은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방식이야. 그래서 나올 때 일부러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것도 불가능해. 자동으로 잠기는 방식. 시바타는 흠칫 놀랐다.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 터지는 느낌이었다. 아니요, 자동으로 잠기는 문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마스타니의 눈이 둥그레졌다. 무슨 말이야? 방을 나올 때 잠금고리를 눌러놓은 상태로 고정해두면 문을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잖아요. 마키무라 에리는 문을 그런 상태로 해놓고 오다 교코와 함께 그 방을 나온 겁니다. 그럼 오다 교코도 공범이라는 거야? 사카구치가 큼직한 소리를 냈다. 아니요, 그건 아니죠. 교코 씨의 눈을 피해 몰래 잠금고리를 눌러놓은 거예요. 분명 마지막에 문을 닫은 건 마키무라 에리일 겁니다. 잠금고리는 어떻게 고정을 하지? 마스타니가 물었다. 분명 강력 테이프였겠죠. 그리고 바로 그 강력 테이프를 마루모토 쪽에서 슬쩍 밀실 트릭에 응용한 거고요. 즉각 교코에게 연락해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마지막에 문을 닫은 것은 틀림없이 에리였다. 게다가 방을 나오기 직전에 교코는 잠깐 화장실에 들렀다. 그 틈에 에리는 잠금고리를 강력 테이프로 고정한 것이다. 좋아. 이걸로 범인들의 알리바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게 밝혀졌네. 하지만 여전히 증거가 없잖아. 어떻게 추궁해야 하지? 부하들의 의견을 청하듯이 마스타니의 시선이 한 바퀴 빙 돌았다. 이세의 유서 테이프로 어떻게든 몰아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수사원이 대답에 나섰다. 그 테이프를 우선 에자키 요코에게 보여주고 범행이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위기감을 주는 거예요. 에자키 요코는 살인에 직접 관여한 건 아니니까 자수하는 게 자신에게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의외로 쉽게 털어놓을 수도 있어요. 요코 쪽을 추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유서만으로는 별 효력이 없어. 그것만으로 히가시의 정체를 밝힐 수도 없잖아. 최소한 초상화라도 남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오이의 한숨 섞인 말에 마스타니도 실감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히가시의 초상화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시바타도 지금까지 줄곧 고민해온 점이었다. 그런 극적인 유서를 남겨줬는데 초상화까지 원하는 건 너무 염치 없는 바람인가? 카세트 테이프 유서가 시바타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토록 어려운 방법으로 유서를 숨겨둔 것은 혹시라도 범인들에게 들켰다가는 끝장이라는 이세의 깊은 고민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초상화 쪽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범인에게 들키면 초상화를 당장 없애버릴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이세가 나름대로 공들여 숨겼다면. 아, 그거예요. 시바타의 부르짖음에 옆에 있던 나오이가 화들짝 놀랐다. 하나야의 홍보실은 성황이었다. 망나니 아들 겐조가 기획한 세계의 신보석전,
전시회의 마지막 날인 것이다. 교코가 안에 들어서자 겐조가 그를 알아보고 자신의 머리를 쓱쓱 쓸어올리면서 옆으로 다가왔다. 변함없이 흰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 요란한 취향은 볼 때마다 할 말을 잃게 된다. 오, 감격스럽네. 네가 먼저 나를 찾아주다니. 오늘은 일이 없나? 주위의 고객들이 돌아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었다. 멘탈 하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네, 오늘은 일이 없어요. 아니, 오늘부터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석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교코의 말에 겐조는 뻔뻔스럽게도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고 연설조로 말했다. 물론이지. 사양 말고 마음껏 둘러봐. 이곳에는 전 세계의 보석이 다 있어. 그리고 무한한 미지의 가능성이 펼쳐져 있지.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거대한 보석도 앞으로는 얼마든지 손에 쥘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미테이션이잖아요. 교코의 말에 그가 발끈했다. 아니, 가짜가 아니야. 천연 보석이 허접하니까 그걸 능가하는 보석을 만들어낸 거라고. 앞으로 아무도 천연 보석 따위는 돌아보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그는 진열 케이스 뒤쪽으로 돌아들어가 알렉산드라이트 반지를 꺼냈다. 큼직한 보석을 다이아몬드가 에워싸고 있었다. 이걸 좀 보라고. 아름답지? 이 아름다움은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야. 모든 여성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줘야 하는 것이지. 교코 옆으로 두 남자가 다가왔다. 겐조는 순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기색이었지만 금세 생각이 났는지 놀란 얼굴을 했다. 형사님들이 왜 여기에? 그들은 시바타와 나오이였다. 시바타는 겐조가 엉거주춤 내민 알렉산드라이트를 받아들며 말했다. 정말 아름답군요.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겐조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시바타는 반지를 돌려주며 말했다. 에자키 요코가 모두 자백했습니다. 겐조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그것은 교코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이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이것 또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음침한 목소리였다. 일단 경찰서까지 같이 가시죠.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두 명의 형사와 겐조가 서로를 노려보았다. 주위에서는 하나야의 단골 고객들이 진짜 같으면서도 의외로 값싼 보물을 찾아내려는 듯 진열 케이스를 한 칸 한 칸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곳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그들은 전혀 상상도 못할 것이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따라 나설 수는 없지. 드디어 겐조가 입을 열었다. 시바타는 일단 시선을 숙인 뒤에 천천히 말했다. 당신들이 마노 유카리 씨의 집에서 찾던 것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것에 관한 얘기예요. 히가시 씨. 겐조는 침묵하고 있었다. 머리는 잘 돌아가는 인물이니 열심히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을 게 틀림없다. 그렇다. 겐조는 재벌가의 망나니 아들 따위가 아니었다. 무섭도록 머리 좋은 사람인 것이다. 시바타는 손에 든 종이봉투를 진열 케이스 위에 내려놓았다. 당신은 이세나 마루모토와 연관된 흔적을 최대한 다 지워버렸더군요. 솔직히 우리도 포기할 뻔했어요. 다양한 정황을 통해 히가시라는 자는 당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이세 고이치에게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는 것. 하긴 뭐 우리도 그 초상화를 금세 찾아내지는 못했죠. 겐조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교코도 알 수 있었다. 당신의 얼굴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었거든요. 시바타는 종이봉투에서 그 물건을 꺼냈다. 이세 고이치가 자살할 때 이젤에 올려둔 그 풍경화였다. 겐조는 감정이 담기지 않은 눈빛으로 그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이 그림을 X선으로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풍경화 밑에 초상화가 있더군요. 초상화 옆에는 히가시라고 똑똑히 적어두었더라고요. 그게 바로 당신 얼굴이었어요. 이 그림과 이세가 숨겨둔 글을 에자키 요코에게 보여줬지. 나오이가 쐐기를 박듯이 말했다. 그 여자 의외로 금세 실토하던데. 하긴 자기가 직접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버텨봤자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겠지. 그렇군. 그 여자가 실토했으니 당연한 일이지만 알리바이 조작도 해결됐어요. 더 이상 당신이 도망칠 길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다시 종이봉투에 챙겨 넣으면서 시바타가 말했다. 겐조는 얼굴을 비빈 뒤에 그 손으로 진열 케이스를 짚었다. 그리고 잠시 인공의 보석이 내뿜는 광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이틀 뒤의 아침이다. 시바타와 교코는 도쿄역 플랫폼에 나와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배웅을 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이 시간대에는 나고야와 오사카로 가는 셀러리맨들로 신칸센 플랫폼은 제법 북적거린다. 두 사람은 특등칸이 서는 위치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9시 차라고 했죠. 너무 일찍 나왔나? 계단을 올라가는 승객들과 손목시계를 번갈아 보며 시바타는 중얼거렸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이르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늦으면 큰일이라고 재촉한 사람이 누구죠? 아니, 실제로 늦으면 큰일이잖아요. 됐어요. 여유 있는 편이 좋지. 그렇게 말하며 시바타는 역 매점에서 사온 팝콘 봉지를 뜯었다. 그 걱정 많은 성격 덕분에 나는 머리 세팅도 제대로 못했다고요. 교코는 손바닥으로 머리를 매만지며 투덜거렸다. 아무튼 그건 됐고 얼른 아까 하던 얘기나 계속해봐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에리가 독극물을 마시게 된 경위를 수사본부 아저씨들이 추리했다는 데까지요. 아저씨라니 너무하시네. 시바타는 불끈해서 팝콘 한 주먹을 입에 털어넣었다. 다들 그때까지만 해도 히가시의 정체는 사타케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아, 근데 거기서 제가 펼친 활약이 큰 공을 세운 거였죠. 교코가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말했다. 시바타는 입을 우물거리면서 그녀의 새침한 얼굴을 돌아보았다. 활약? 뭐 그렇다고 치죠. 교코 씨의 그 맹활약 덕분에 다카미 슌스케와 사타케의 비밀스런 만남의 장소를 급습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따로따로 조사했죠. 그 결과 실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괜히 말을 빙빙 돌리지 말라니까요. 답답하잖아요. 어허, 차분히 들어봐요. 탐정에게는 가장 기분 좋은 대목인데. 그게 말이죠. 사타케는 사실 겐조의 과거를 캐고 있었어요. 겐조의 과거를? 왜요? 그걸 설명하려면 한참 거슬러 올라가 겐조가 집에서 쫓겨났던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좋아요. 마음껏 얘기해봐요. 시간도 넉넉하잖아요. 교코는 팔을 뻗어 시바타의 팝콘을 한 줌 집어다 입에 넣으면서 씩 웃었다.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뭐 좋아요. 교코 씨도 아는지 모르겠는데 겐조는 5년 전 마사오 사장의 눈밖에 나서 의절을 당했어요. 아들의 방탕한 꼴을 보다 못해 완전히 내친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그 의절이 갑작스럽게 풀렸어요. 왠지 알아요? 교코는 고개를 저었다. 겐조가 오사카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마사오 사장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겐조가 싸구려로는 보이지 않는 이미테이션을 중심으로 제법 괜찮게 사업을 펼친 거지. 그러니 아무래도 친자식이라 애틋했던 모양이죠. 새 출발을 각오한 것으로 알고 다시 받아준 거예요. 아무리 재벌이라도 부모는 부모네요. 교코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얼핏 떠올렸다. 지금까지 비밀로 해왔지만 사실 그녀는 시골 출신인 것이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게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겐조 대신 지점을 담당하기로 했던 사타케 부장이죠. 아, 알겠네. 사타케는 겐조가 새로 시작했다는 사업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웠던 거군요. 정답.
시바타가 무릎을 딱 쳤다. 겐조 본인에게 약간의 저금이 있었지만 가게를 얻어 새 사업을 펼칠 정도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겐조가 착실히 일해서 따로 돈을 모았을 리도 없다고 사타케는 생각했죠. 그래서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철저히 조사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카미 씨와는 어떤 관계가 있었죠? 사타케가 흥신소에 의뢰해 뒷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묘한 정보를 듣게 됐어요. 또 다른 누군가가 겐조의 과거를 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는지 조사해보니 바로 다카미 슌스케였어요. 다카미 씨도? 교코는 큰 눈을 더욱 더 크게 떴다. 그렇다니까요. 사타케는 다카미가 왜 겐조의 뒤를 캐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일단 한동안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다카미 부동산 회사가 하나야에 접근해 온 거예요. 이건 분명 뭔가 있다. 라고 사타케는 짐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교코가 얼굴을 앞으로 쓱 내밀며 물었다. 하지만 시바타는 태연히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던데요. 아주 끈질긴 성품이더라고. 그 사타케라는 사람. 맞아요. 척 보기에도 집념이 강해 보이잖아요. 그림자처럼 음울한 표정을 교코는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렇게 일종의 교착 상태가 한동안 이어졌어요. 겐조의 과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다카미 쪽도 움직일 기미가 없었죠. 바로 그런 때였어요. 마키무라 에리 씨가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난 게. 물론 사타케는 그때만 해도 겐조가 얽힌 사건인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감지한 것은 형사, 즉 내가 사타케를 찾아갔을 때였죠. 사타케에게 왜 밤비 뱅퀴트 회사를 선정했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걸 듣고 사타케는 어쩌면 겐조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한 거죠. 왜냐면 감사 파티에 밤비 뱅퀴트를 선정하라고 반강제로 지시한 사람이 다름 아닌 겐조였으니까요. 하지만 사타케 씨가 추천했다고. 아니, 겐조가 먼저 사타케에게 지시했고 그 다음에 사타케가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거였어요. 하지만 사타케는 그런 사실을 비밀로 했어요. 일단은 자신이 밤비 뱅퀴트를 추천했던 걸로 해두고 다시 상황을 지켜본 거예요. 그에게는 사건의 해결보다 겐조의 약점을 잡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정말 인내심 강한 사람이네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아. 교코는 봉지째 팝콘을 가져가 버렸다. 이제는 반대로 시바타 쪽이 손을 내밀어야 했다. 이어서 마누 유카리 씨가 살해됐죠. 이것 역시 밤비 뱅퀴트와 관계가 있었어요. 사타케는 분명 겐조가 어떤 형태로든 관련된 사건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정보가 없었죠. 그래서 마음먹고 다카미 슌스케에게 거리를 청했던 거예요. 그날 걸려온 전화가 그거였군요. 교코가 피렌체풍 돼지고기 요리를 했던 날이다. 약간 시큼한 맛이 돼버렸지만. 사타케는 다카미가 왜 겐조의 과거를 캤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알아내려고 했어요. 거래에 응하지 않으면 겐조의 뒷조사를 했던 것을 장본인에게 말해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요. 그래서 다카미 씨가 별 수 없이 그 거래에 응했군요. 맞아요. 하지만 그 덕분에 사건이 해결된 셈이에요. 사타케의 그런 진술을 듣고 우리는 히가시의 정체가 겐조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가 큰 돈을 손에 넣은 시기도 일치했어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었죠. 그런 만큼 겐조의 초상화를 찾아낸 게 결정타가 됐어요. 카세트 테이프와 초상화. 이번 사건을 해결해 준 것은 이세 고이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드디어 역 전광판에 9시 발 열차가 올라왔다. 그래도 아직 한참 더 시간이 남아 있었다. 질문이 있어요. 교코가 손을 번쩍 들며 말했다. 겐조와 공범들은 그런 테이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그건 마누 유카리 씨가 에자키 요코에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유카리 씨가? 아니, 왜 하필 그 여자한테? 교코가 답답한지 시바타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다.
유카리 씨는 에리 씨의 죽음을 어떻게든 밝혀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에자키 요코를 한편으로 끌어들이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루모토가 에리 씨와 애인 사이였다고 밝히는 바람에 요코가 분명 마루모토를 원망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요코는 마루모토 쪽과 한편이었잖아요. 도와주는 척하면서 유카리 씨의 움직임을 감시했겠죠. 이윽고 유카리 씨는 카세트 테이프에서 이세의 글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요코에게 연락했어요. 다만 그때 테이프 얘기까지는 안 했던 모양이에요. 이세의 유서 비슷한 것을 발견했다고만 했죠. 그녀는 교코에게도 그 이야기를 할 생각으로 전화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교코는 그때 집에 없었다. 그래서 유카리 씨가 살해됐구나. 가엾게도. 그렇죠. 그날 에자키 요코가 3시경에 먼저 유카리 씨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 전날 약속했던 일이라서 유카리 씨도 전혀 의심하질 않았죠. 요코는 그 유서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유카리 씨는 끝내 그것만은 말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요코는 원래 계획대로 홍차에 몰래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요코는 그날 컴패니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늦었다가는 자칫 의심을 살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뒤를 이어 그 집에 들어간 게 마루모토였어요. 그자는 필사적으로 집 안을 뒤졌어요. 하지만 유서 비슷한 건 어디에도 없었죠. 맥이 빠진 마루모토는 겐조에게 연락을 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겐조가 유카리 씨 집으로 달려왔어요. 둘이 함께 집안을 뒤지는 참에 유카리 씨가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시바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카리 씨를 살해하고 문을 잠근 뒤에 도망쳤죠. 겐조 본인은 충동적인 일이었다고 했지만 그런 말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을걸요? 물론이죠. 그걸 누가 믿어요? 겐조에 대한 인상이 변해버렸다. 그자는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이 아니었던 것이다. 교코에게 접근한 것도 정보를 수집하려는 속셈 때문이었던 게 틀림없다. 게다가 교코의 집에 침입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식사를 청했다. 그때 교코의 집을 뒤엎은 것은 에자키 요코였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 다음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들어봐야겠죠? 응, 좋아요. 두 사람이 앉은 자리의 반대편 플랫폼에 열차가 들어왔다. 수많은 승객들이 내리고 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시바타는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발단은 겐조가 아버지에게 의절을 당한 것이었다. 그는 죽어도 일정하지 않은 상태로 각지를 떠돌았다. 나고야의 자리를 잡은 것은 3년 전이었다. 그는 이따금 하나야 나고야 지점에 얼굴을 내밀었는데 어느 날 거기서 의외의 여자를 보게 되었다. 그가 미국에 체류하던 시절에 마약 파티에서 만났던 일본인 유학생으로 당시에 그녀는 마약에 찌들어 살다시피 했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하나야에서 목격한 그녀는 전혀 딴 사람처럼 완전히 갱생에 성공한 모습이었다. 주위의 이야기로는 장관 집안의 아들과 약혼한 사이라고 했다. 이름을 알아보니 부동산 회사 사장 다카미 유타로의 외동딸 레이코였다. 겐조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미국에서의 레이코의 행적을 빌미로 다카미 유타로를 협박해 돈을 뜯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나설 마음은 없었다. 누군가 대신 해줄 사람을 찾아 돈을 반반으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포섭한 사람이 마루모토와 이세였다. 마루모토는 술집에서 고주망태가 되어있던 참에, 그리고 이세는 역 앞에서 초상화를 그리다가 겐조에게 걸려들었다. 둘 다 큰 돈을 간절히 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우선 마루모토가 범행에 나섰다. 레이코의 과거를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5천만 엔을 요구했다. 다카미 유타로는 순순히 돈을 내주었다. 다카미가로서는 그리 대단한 액수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어서 이세도 5천만 엔을 요구했다. 유타로는 다시 응했다. 하지만 이세에게 돈을 건넬 때 이대로는 한이 없겠다고 생각했는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꺼냈다. 크게 당황한 이세는 순간적으로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말았다. 이세는 그 돈을 들고 돌아왔지만 공포를 견디지 못한 채 자살했다. 제 몫을 찾으러 갔던 겐조는 그가 자살한 것을 알고 돈만 챙겨 들고 도망쳤다. 혹시 자신과 관련된 물건이 있는지 이세의 집안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겐조와 마루모토는 각자 새 사업을 위한 자금을 손에 넣었다. 겐조는 그걸로 마루모토와 인연을 끊고 싶었다. 하지만 마루모토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밤비 뱅퀴스를 도와달라고 한 것이다. 별 수 없이 겐조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마키무라 에리가 밤비 뱅퀴스로 옮겨왔을 때 마루모토는 즉각 이세의 옛 연인을 알아보았다. 이미 이름도 알고 있었고 이세가 항상 사진을 갖고 다녀서 얼굴도 기억했다. 처음에는 마루모토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그게 아니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야의 감사 파티를 노리고 있었다. 파티가 한창이던 중에 예상대로 에리는 겐조에게 접근했다. 8시 45분에 203호실에서 따로 만나자고 슬쩍 말을 건넨 것이다. 겐조는 마루모토에게 연락해 그의 연인 에자키 요코와 함께 미리 와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203호실에 찾아간 겐조는 에리가 맥주를 권하자 뭔가 수상한 것을 감지하고 빈틈을 노려 컵을 슬쩍 바꿔보았다. 그러자 예감이 적중해서 에리 쪽이 고통스러워하다가 숨을 거두었다. 겐조는 급히 마루모토와 요코를 불러들여 알리바이를 조작하기로 하고 나아가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밀실을 만들어냈다. 정말 잔인한 인간이었네. 니시하라 겐조. 교코는 겐조의 흰색 정장을 떠올렸다. 항상 얼빠진 듯 떠들기만 해서 태연히 살인을 저지를 사람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돌이켜보면 우리 수사진도 그자의 어릿광대 같은 모습에 깜빡 속았어요. 이세가 남긴 글에는 초상화 속의 인물이 눈매가 날카롭다고 나와 있었는데 실은 그게 겐조의 본디 얼굴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자가 어릿광대 연기를 한 것은 딱히 이번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교코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시바타를 올려다보았다. 니시하라 겐조는 어려서부터 광대짓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시바타는 빈 팝콘 봉지를 꾹꾹 뭉치면서 말했다. 하나야의 니시하로 마사오 사장에게 아들이 셋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쇼이치와 다쿠지와 겐조. 그 셋 중에 한 명이 후계자가 되는 건데 실제로 막내 겐조는 그 대상에 끼워주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나이차가 많이 났던 것도 있었지만 학교 성적이 형편없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죠. 겐조는 두 형들이 다닌 곳보다 몇 등급 낮은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하지만 겐조 쪽은 자신이 형들보다 뒤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후계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정도죠. 하지만 그런 야심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철저히 연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숨을 죽인 채 기다리면서. 음험한 성격이네요. 교코는 미간을 찌푸리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방탕한 짓으로 아버지에게 의절을 당한 것도 어느 정도는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모범생보다 오히려 약간 파격적인 타입을 더 높이 쳐주는 아버지의 성향을 간파한 거죠. 의절을 당하면서도 머지않아 풀어질 거라는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뒤로도 여전히 망나니 짓을 연기하면서 한 방에 역전시켜버릴 비책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었으니까. 뭔데요? 그 비책이라는 게? 교코 씨도 봤잖아요. 그 인공보석. 아,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모두 다 멋있었다. 장남 쇼이치는 보수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생각이었지만 겐조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야가 크게 성장할 수 없다고 내다봤어요. 인공보석이 앞으로 기대주가 된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망나니 아들의 심심풀이 취미인 척하면서 서서히 인공보석의 영역을 넓혀갔어요. 쇼이치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전세 역전이라는 게 그의 원대한 계획이었죠. 그때까지는 가면을 쓰고 있으려고 했던 거네요. 맞아요. 어릿광대라는 가장 효과적인 색감의 가면을 쓰고 있었죠. 어릿광대 가면. 겐조와 보낸 시간을 교코는 머릿속에 떠올렸다. 야심가인 셋째 아들은 그런 수단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본능적으로 배워온 것이리라. 아직 묻지 못한 게 있어요. 교코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났다. 다카미 씨는 왜 겐조의 뒷조사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세의 배후에 겐조가 있다는 건 알지 못했잖아요. 아, 그거요? 시바타는 그녀에게서 일단 얼굴을 돌린 채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재킷 호주머니에서 껌을 꺼내 씹을 거냐고 물었다. 교코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그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다. 시바타는 껌을 다시 호주머니에 넣었다. 다카미 유타로가 살해된 뒤 외동딸 레이코는 아버지의 책상 서랍에서 묘한 것을 발견했어요. 유타로 앞으로 온 편지였는데 딸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 대신 돈을 달라는 내용이었죠. 그걸 보고 레이코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하긴 그럴 만도 하죠. 그걸로 중증 노이로제에 걸렸을 정도예요. 아, 그래서... 교코는 수화기 너머로 들었던 레이코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때는 오싹한 느낌뿐이었지만 사정을 듣고 보니 진심으로 딱한 마음이 들었다. 그 협박장을 다카미 슌스케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세 고이치의 배후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죠. 유타루가 분명 큰 돈을 건넸는데도 자살한 이세의 집에서는 그런 돈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어떤 형태로든 이세의 배후에 있는 자를 응징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세 고이치가 자살해버렸으니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죠. 결국 다카미 슌스케는 미국에 건너가 레이코가 마약 중독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을 수소문해 본 거예요. 그 결과 겐조라는 이름이 나왔군요. 교코의 말에 시바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자가 협박의 주모자라는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겐조의 과거를 철저하게 캐보기로 한 거예요. 그랬구나. 에리 씨가 사망했을 때 다카미는 직감적으로 큰아버지의 살해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던데요. 마키무라 에리가 이세 고이치의 연인과 이름이 똑같았으니까. 다카미는 에리의 친구였던 교코에게 접근했다. 레이코의 과거가 드러날 우려가 있어서 경찰에는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레이코 씨는 행복한 사람이네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교코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놀란 얼굴로 시바타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다카미 씨가 그토록 힘겹게 지켜주려고 했잖아요. 아마 레이코 씨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겠죠.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시바타는 진한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눈두덩을 꾹 눌렀다. 아니, 그 반대였어요. 네? 그 반대였다니까. 그는 눈을 지그시 누른 채로 말했다. 레이코 쪽이 다카미를 사랑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다카미는 몇 년 전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부인과 결혼하기 전부터였어요. 좋아하던 사람이 결혼하자 충격을 받고 레이코는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마약에 취해서 지냈던 것도 아마 그를 잊기 위해서였겠죠. 저런... 즉 레이코의 비극은 다카미를 사랑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다. 다카미는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레이코를 대신해서 응징에 나섰던 것이다. 교코는 머릿속이 멍해진 채 플랫폼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설명을 다 들었지만 여전히 모든 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일어난 일만 같았다. 그렇게 앉아있는데 문득 눈앞에 그림자가 생겼다. 고개를 들어보니 다카미 슌스케가 온화한 웃음을 보이며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교코는 그의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군가 함께 가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본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혼자서
나고야로 떠나는 것이다. 한동안 도쿄에는 안 돌아올 건가요? 시바타가 물어보자 다카미는 눈을 꾹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분간 레이코 곁에 있어줄 생각입니다. 친오빠처럼 나를 찾으니까요. 그러시군요. 시바타가 교코 쪽을 슬쩍 돌아보았다. 뭔가 한마디쯤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다. 이윽고 다카미가 타야 할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왔다. 주위의 다른 승객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투하십시오. 시바타가 다카미에게 악수를 청했다. 네, 시바타 형사님도. 손을 마주 잡으며 다카미는 말했다. 그리고 교코 쪽을 보았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교코 씨를 이용하려고 한 건 부정할 수 없겠죠. 하지만 진심으로 즐거웠어요. 네, 저도요. 그렇게 말하고 교코는 손을 내밀었다. 그런 그녀의 손을 다카미는 양손으로 감싸듯이 맞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건강하게 잘 지내요. 다카미는 열차에 올랐다. 이윽고 문이 닫히고 서서히 출발했다. 열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시바타와 교코는 플랫폼에 서 있었다. 왕자님이 떠나버리셨네. 시바타는 교코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뭐 그렇죠. 그녀는 어깨를 으쓱 쳐들며 말했다. 이번에는? 그 순간 시바타의 포켓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지겹다는 얼굴로 그는 스위치를 꾹 눌렀다. 또 호출이네. 진짜 힘든 밥벌이라니까.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교코 씨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 교코는 손가락 끝을 입술에 대고 윙크를 건넸다. 일자리나 알아보러 갈래요. 그렇군. 자, 그럼 저만치까지 배웅해드릴까요? 시바타가 오른팔을 기역자로 꺾어 그녀 쪽으로 내밀었다. 교코는 빙긋이 웃으며 그의 팔을 잡았다.